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승만 학당 제7강의 두 번째로서 주제는 농지개혁입니다. 이 건국 초창기의 정치, 이 농지 개혁입니다.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현대 자장농 체제가 성립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대 개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현대 자장농 체제의 성립을 통한 개혁을 위해서 현대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농업의 발전, 나아가서 농업의 발전에 토대를 둔 국가 경제의 건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차대한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농지개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당시에 전국의 농지가 대체로 논밭 합쳐서 한 220만 정도 됐는데, 그 중에 65%는 여전히 이 지주제 하에 있는 소작지였습니다. 65%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소작지를 빌려서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순소작농이나 자소작농이나 전체 농민의 83%가 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주제를 철폐해야 된다. 그리고 지주의 토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에게 돌리는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해방과 더불어 하나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그렇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 촉발을 한 것이요, 먼저 그 미군정이었습니다. 미군정은 점령 초기에 상당수의 농민들이 가혹한 소작료 하에서 반노예적 상태에 있는 것은 국가 비상 상태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규정한 다음에 기존의 계약이 소작 계약이 어떠하든 소작료는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지주는 임의로 소작권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어떤 이른바 3.7제라 해서 소작료율을 30%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리고 소작권 변동을 금지하는 그런 계획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토지개혁을 미군정 나름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북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946년 2월 달에 북한에서 무상몰수와 무상토지 방식에 의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서 19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한 다음에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임시정부 20개 정강, 앞으로 성립할 남북한의 통일적 임시정부가 수행할 개혁조치 20개 항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토지개혁을 한다 이렇게 있는데, 남북한의 임시정부가 통일정부가 성립되기도 전에 북한은 민주기제론에 입각해서 먼저 토지개혁을 시행해버리죠. 시행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로 향하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분단의 출발점을 이루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북한의 이와 같은 계획 자체는 남한의 어떤 주둔한 미군정에게 자극을 주어서 토지개혁을 서두르게 만드는 어떤 계기로 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토지개혁을 둘러싸고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상몰수와 무상분배, 이거는 북한에서 또 그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당시
남한의 그 조선공산당 중심의 이 좌파 계열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0년 9월 이후에 이 좌파들이 극자 노선으로 전행하면서 불법적인 어떤 그 총파업이나 어떤 무장봉기를 함으로써 조선공산당 자체가 어떤 그 탄압을 받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안은 사실상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던 것은 미군정이 추진했던 좌우합작위원회에 모인 김규식, 이해운형 등 중도파 인사들이 내건 유상몰수와 무상분배입니다. 지주들에게는 아주 큰 지주에게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몰수하지만은 그러나 보통의 지주에게는 정부가 적정한 가격을 보상하고 토지를 몰수한다. 그러고 나서 농민들에게는 무상으로 분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몰수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차등적 유상몰수와 그리고 무상분배 이 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군정의 그 지지했던 좌우합작위원회의 안이었습니다만은 이 안도 좌우합작운동이 실패를 하고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키게 됨에 따라서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체됨에 따라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모순을 안고 있었는데요. 첫째, 매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만 농민들은 결코 무상 분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사에서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성립하고 하는 것은 15세기 때부터입니다. 15세기 조선 초기부터 토지는 개인이 사고 팔고 상속하고 정리하는 사유재산으로 성립을 했고 이미 역사가 5세기를 넘기는 사유재산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소유권의식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저 준다, 공짜로 준다는 것을 농민들이 반기지가 않습니다. 공짜로 받을 때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이것을 너 가져라. 왜 공짜로 줬다. 농민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의심을 합니다. 국가가 줬으니까 언제든지 국가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농민은 제 힘으로 땅을 사거나 그리고 국가가 땅을 주더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하게 해서 내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내 명의가 그 토지의 소유주로 등기되는 것,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농민들은 결코 무상 분배를 원치 않았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상 분배 개혁하는 하나의 명분에 그쳤지 실제로 농민들로부터 아주 좌파적인 어떤 농민단체 이외에는 일반 농민은 그 웬 도둑놈 신보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한 게 솔직한 현실이었고 실제로 북한이 그렇습니다. 농민에게 땅을 해서 스탈린 만세, 김일성 원수 말세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받은 땅을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임의로 경작도 할 수가 없었고 말이죠. 그렇게 사실상 국가의 토지나 마찬가지 되어가지고 결국은 적정한 정치적 계기가 성립해서는 모조리 다시 환수가 되어서 국영농장으로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국유화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미 사유재산 이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역사적으로 훈련된 우리 농민들에게는 결코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이거는 당시 사료들 보면 알 수 있는 역사의 하나의 솔직한 실태였습니다. 두 번째 모순은 유상몰수를 해서 무상분배를 하면 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어야 되는데 그 재정이 어디 있느냐. 당시 정부가 조세를 걷어서 재정을 충당하는 그 조세 자립률이 초기에는 20%도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절반 이상은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고 나머지 20~30%는 한국은행의 통화정발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전 토지의 60% 이상을 정부 돈으로 매수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주장이었던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주장은 가장 보수적인 것 같아도 합리적인 것으로서 유상몰수와 유상분배 방안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만은
1946년에 과도 정부가 시행할 당면한 정강 33개 정강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이 토지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주가 토지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 토지는 경작하는 농민에게 줘야 한다.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민에게 토지 가격을 상당하게 마련해서 매년 얼마씩 나누어서 여러 해를 두고 지주에게 갖기로 한다. 그러니까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토지를 가격을 정해가지고 여러 해로 나누어서 농민들에게 그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그 토지 가격을 지불해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토지계획의 합리적인 방안이죠. 그것이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이었고, 문제는 이 토지 가격이 적절한 수준에서 낮으면 되는 겁니다. 농민들에게 억압적이고 농민 착취적인 가격이 아니라 농민에게 우호적인 가격이라면은, 그리고 상환하는 기간이 어차피 소작을 하는데 그 상환하는 기간을 적정하게 정해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하면은 너 토지가 된다. 그럼 모든 농민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혁으로 명분이 걸렸던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개혁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 건국헌법 제68조에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 방법, 소유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계획을 헌법상에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국회가 농지계획법을 상정하는 건 1949년 3월입니다. 1949년 3월에 국회가 농지계획법을 상정을 할 때 당시 한민당, 국회의 다수 세력이 한민당이었는데, 한민당은 지주 세력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토지 가격을 연평균 생산량의 3배, 그러니까 300%, 연평균 생산량의 3배, 300%를 10년간 나누어서 갚는 것으로, 그렇게 그 농지의 유상 매수와 분배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 미군정이 귀속 농지를 매각한 적이 있는데요. 귀속 농지란 것은 전 농지의 한 10% 정도 되는 일본인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미군정이 몰수한 토지를 말합니다. 이 미군정이 몰수한 토지는 미군정의 재량의 처분하에 있어서 미군정이 사실상 1948년 3월에 그거를 관계 소장농에게 매각을 하면서 300%의 토지 가격을 15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300%를 귀속 농지가 아닌 일반 농지를 매수하고 분배할 때는 300%를 10년간 분할 상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300%가 너무 많다. 150%로 낮춰라. 그리고 당시 국회의 혁신적 소장파 의원들이 그렇고, 실제로 농림부의 이 개혁을 담당했던 강정특위라든가 같은 소장 관료들의, 혁신 관료들의 생각도 그래 했습니다. 150%다. 150%다. 이렇게 해서 농지개혁법이 통과되는 49년 6월달 석 달 뒤에는 상환율은 보상률은 150%, 지주에게는 150%, 그러니까 1년 반 6개월치 생산량을 준다. 사실상 그저 뺏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120%로 한다. 너무나 혁신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했습니다. 150%와 125%의 그 차이는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재정이 없다면 비현실적, 이것도 역시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라. 이렇게 해서 1950년 2월 달에 최종 확정된 농지계획법에 의하면은 상환율과 보상률을 150%로 일치시키는 가운데 농지계획법이 최종 통과됩니다. 보상률을 150%로 하고 이거를 5개년에 걸쳐 상환한다. 그러니까 매년 30%씩 5년에 걸쳐서 상환하면은 기존의 소작지가
자기 농민의 소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지금과 같은 3분의 1 소장료 조건으로 5년간 소장만 더하면은 그 소장료를 정부에 계속 5년간 내면은 자작지가 된다 하는 그러한 거죠. 아주 파격적인 사실상 지주수탈적인 어떤 그러한 그래서 말만 유상몰수고 무상몰수고 뭐 차이가 있지 내용은 이 한국의 농지개혁은 상당히 지주수탈적인 무상몰수에 가까운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소작지를 5년간 하고는 다 몰수한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그 과격한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러한 농민적 개혁안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공산주의자 출신 조봉암 씨를 농림부 장관으로 앉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개혁안을 만들게 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을 밀어붙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농림부의 혁신 관료들이에요. 그리고 국회 안에 있는 그 소장파 국회의원들이고 이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사실상 지주억압적인 어떤 150% 상환 보상률을 농지개혁법 최종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법이 통과하기 이미 3개월 전에 1949년 12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은 내년도 1950년도 충경기가 닥치기 전에 농지 분배를 완수해라. 만난을 배제하고 충경기 이전에 농지를 분배하라는 특명을 농림부에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 2월 달에 농지개혁법이 최종 통과되고 나서 그리고 일정 기간 법이 통과하고 나서 시행령이 공포되는 게 3월 달인데 시행령이 공포되고 난 3월 달 직후부터 농지 분배가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당시에 그 농민들에게 배급된 상환정서입니다. 읽어보면은 농지개혁법 뭐뭐에 따라서 정부가 분배한 농지에 상환정서로 교부한다. 이 토지 소유권 정서와 같습니다. 이 정서를 가지고 농지 상환이 완료되면은 토지대장의 그 명의가 이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1950년 4월 달이 되면은 사실상 농지 분배는 다 완료가 된다. 그래서 이미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그 전에 6개월 전부터 사실상 만난을 무릅쓰고 충경기 이전에 분배를 완료하라는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서 농지개혁은 사실상 추진되었던 준비 작업을 다 했죠. 하고 그렇게 해서 1950년 4월 달에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상환정서가 각 농민에게 소작 농민에게 지급되자 그 당시에 그 부산일보는 보도를 하기를 오늘부터 이 땅은 당신에게 분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적 해방의 날이다 라고 감격해 했습니다. 직접 생산자 농민에게 그들에게 경지를 직접 지급하는 일은 우리 한국사에서 있어본 일이 없습니다. 한국사에서 토지개혁은 크게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722년에 신라가 정전제를 시행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1391년에 그 이성계 그 이태조 신흥 정치 세력이 과전법을 행하면서 있었던 겁니다만은 그때는 다 개별 농민이 아니라 관료들에게 그 조세를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 수조지를 지급하는 그와 같은 그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농민들에게 개별 농민들에게 이와 같은 그 경작지를 직접 지급하는 현상 이 일은 우리 역사상 이때가 처음이었고 부산일보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적 해방의 날임과 동시에 그야말로 경자유전에 우리 유교 사회가 추구해왔던 농자 천하지 대본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한번 실행되어 보는 그러한 그 일대 개혁의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시행하면서 명분을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반공체제 확립. 이 농지가 농민에게 분배되어 있지 않으면 공산주의를 막기 힘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모든 개인이 자기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기 재산을 갖고 있어야 첫째 책임성이 생긴. 책임성. 자기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계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크든 작든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경영을. 그래야 그 경제적 토대 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반공체제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실질적 토대적 확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주의의 발전. 그래서 지주들에게 상환정서를 나눠주면은 이 지주들은 그 상환 대금을 가지고 공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농민이 생산한 생산량의 30%를 정부가 걷어서 지주에게 주면은 지주는 그것을 가지고 예전처럼 소장료를 받아먹고 살 수 없게 됐으니까 공장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이 세 가지를 이 농지개혁의 큰 대강으로 제시하셨는데요. 불행하게도 요 마지막 큰 원칙, 지주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바로 6.25 사변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하이파이 인플레이션, 토지가 참 물가가 10배, 20배 오르는 큰 어떤 그런 그 경제적 격동기를 맞이해서 지가정권이 지주들에게는 이제 지가정권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 그 순차적으로 현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어떤 그 지가정권을 지급을 했는데 이 지가정권의 액면 가격이 하이파이 인플레이션의 발생에 따라서 사실상 큰 가치가 10분의 1, 20분의 1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락하고 말아서 사실상 지주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바꾸겠다는 큰 꿈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이렇게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그 한계가 있지만은 이 농지개혁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반공체제를 확립을 하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낳았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는 농업의 발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 이런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분배가 완료된 그 다음 달에 이제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그 지주제가 그대로 강세하게 유지가 있었다면은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농민들은 쉽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농민들은 많든 적든 자기 토지를 소유한 어떤 그러한 그 소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었고,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반기지 않았던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북한의 공산군이 남침을 하게 되면은 남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농민들이 봉기를 할 것이다 했습니다만은 그런 봉기는 조짐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 토지 계획이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은 농지를 분배받은 자작농들이 무슨 일로 그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소규모 토지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것조차 대다수 농민들을 성가시게 하는 일이어서 농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농지개혁은 북한 공산군의 침입을 맞아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기속감을 갖는 어떤 국민을 창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농지개혁의 의의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한 1970년대, 80년대까지 이 농지개혁이 갖는 불철결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농지개혁은 실패했다. 그런 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그 세간에서 특히 대학가에서 행행했습니다. 저는 70년대, 80년대를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분위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울분에 차서 그때 말이야 적어도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는 했어야지 하면서 책상을 치는 그 내 동료 연구자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농민을 국가의 농노로 만드는 어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인간이 근대적 인간으로 자립하는 데 있어서 재산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각적인 이해가 없는 수준에서 나온 어떤 아주 천박한 정치 철학의 표현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농지개혁의 실태에 대해서 실정적인 어떤 기초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요, 이 1945년 말부터 1951년 말까지 이 농지의 규모 단위가 1000정보입니다. 222만 6천 정보 가 당초 농지의 총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자작지가 77만 9천, 소작지가 144만 7천에서 소작지가 65%입니다. 이 소작지 65%가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1951년 말이 되면은 8.1%로 줄어듭니다. 요 8.1% 줄어드는데, 그 중에 7만 4천 정보는 합법적인 소작지입니다. 이 소작지 가운데 이 농지개혁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토지개혁이라 하지 않고 농지개혁으로 이야기한 것은 농지가 아닌 것은 제외했습니다. 과수원이라든가 염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년생 어떤 식물의 재배라든가 또는 향교나 서원 또는 학교, 병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는 양반 가문의 종중의 위토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제외했는데 그렇게 그러한 토지는 소작지가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되어 가지고 그것이 3.8%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빼면은 실질적으로 소작지는 4.3%인데 실질적인 4.3%가 이건 마찰적 소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병이 나서 농사 못 짓다 하면 이웃 사람 보고 좀 지어둘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내가 이사를 갔다 도시로 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웃 사람이 좀 지어둘라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상호부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작이 한 4.3%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65%의 60% 수준의 소작이 4.3%, 4%의 소작으로 이렇게 낮아졌는데 미군정이 일본 지주로부터 몰수해서 분배한 토지가 27만 3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50년 3월 달에 공포한 농지개혁 때 이루어진 분배한 토지가 30만 2천 정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주가 임의로 처분한 것이 47년 말부터 해서 다 합하면 71%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농지개혁 실패설은 한민당 출신의 지주계급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개혁을 질질 끄는 통에 지주들이 소래 안 보려고 미리 토지를 다 팔았다. 토지를 팔 때 힘 있는 지주가 힘 없는 소장농들에게 야 이거 토지 사가 하면서 150% 이상의 높은 가격을 강요를 해서 농민 수탈이 여기 이루어졌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농민이 강제로 강압적으로 높은 토지로 가격으로 토지를 사게 되어서 결국 농민 수탈이 일어났다.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980년대 이후에 농촌경제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이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농민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상당수의 토지가 정부 수매보다도 더 많은 토지가 47년 말부터 농민들에게 사전 방매되었지만은 사전 방매 가격은 150%를 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말해서 농지개혁이 현실화되니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추세로 기정사실화되고 정부가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을 만들고 하게 되니까 지주들은 번거로운 어떤 수매와 또는 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계 소장노들에게 150%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팔았던 겁니다. 150%라는 수매 가격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은 일종의 셀러스 바이어스 마켓가 돼가지고 구매자 시장이 된 겁니다. 궁박 판매를 하게 되고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이 지주의 임의 처분은 정부가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 정부가 행정 개통을 통해서 행한 개혁과 동일한 효과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실증적인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쭉 나오면서부터 이 농지개혁은 상당히 온건한 방식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하에서 농지를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재분배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이 실패했다는 그 이유를 지적하는 여러 사람들 하나는 이후 농업 생산력이 오르지 않았다, 그죠? 오르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 그다음 남북 분단 그 이전에 따라서 권농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게 되면 농민들의 생산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죠. 그렇게 해서 토지 생산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0년대에 그렇게 뚜렷하게 많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비저생산성의 영세 과소농만 과덕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농업이 정치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혼란에 따른 비료, 수리 등과 같은 권농 체제와 시설이 해체된 결과였지, 그것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비료라든가 수리라든가 종자라든가 기타 농업의 중요한 생산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1960년대가 되면 벌써 한국판 녹색혁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급격하게 농업 생산성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단과 전쟁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을 너무 농지개혁의 구조적인 실패로 잘못 비판한 어떤 그런 오류가 범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 제가 이 농지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재정리하자면은, 그것은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된 농민적 토지개혁이었고 소농적 토지개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토지개혁을 해서 성공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나라 또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몇 차례 혁명을 하면서 몇 차례 토지개혁을 했습니다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멕시코에서는 1820년대에 건국을 하고 1860년대에 혁명을 겪고 또 1920년대에 다시 혁명을 겪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토지개혁을 했지만은 소용없는 게 역시 대토지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토지 귀족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토지를 바꿔서도 그것을 자기의 경지로 경영할 능력을 갖는 소농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어도 그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자립적인 소농 경영을 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농민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토지개혁은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한다. 뭐 아프리카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토지개혁이 있어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소농 경영이 성립해 있지 않는 곳에서는 토지개혁을 요구가 제기되지도 않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도 토지개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소농을 파괴한 어떤 토지개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동유럽에서 있었던 인민민주주의적 토지개혁인데요. 거기는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준다는 것은 기존의 자연생적인 유기체로서 소농이 갖고 있는 농업 생산력을 해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극단적인 평균주의적 논리에 따라서 토지가 분배되면 소농의 합리적인 어떤 농업 생산력은 해체가 돼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정체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나라들은 곧바로 농업 생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엄청난 대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영농장입니다. 소련에서도 동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산주의 체제가 농업에서부터 실패하면서부터 공산주의 체제는 그 실패는 전 체제적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만, 반면에 일본이나 한국에서 시행된 농지개혁은 기존의 소농 체제를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농 체제를 전제한 것이었던 만큼 농지개혁은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지면은 농업 생산력을 급속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개별 농민들이 재산권의 주체가 됨으로써 농촌 사회의 민주주의적 풍토가
정착을 했습니다. 농지계획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에서는 천민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명한 반촌에 가면은 누대로 내려오는 원노비 출신의 어떤 그 천민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농지계획 이후에 그 천민들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에 의하면은 경상남도 진주군 어느 마을에서는 그 노비들이 토지를 분배받고 그 마을에서 계속 살 수는 없죠. 노비라는 걸 노비 다 아니까 그 농지를 팔고 다른 지방에 가서 농지를 사서 독립적인 영농으로 출발해서 당대에 그 자식을 국민학교 교사로까지 성공시킨 일가 창립을 해서 스스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시민으로서 가정경제를 이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노비적 천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의 반상의 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양반가의 사람이 죽으면은 마을의 상민들이 와서 상례를 매야 했습니다. 상두꾼 노릇을 해야 됐죠. 그 다음에는 양반가 마을에서는 봄, 가을로 특히 봄에 두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근의 인류학 성과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반가에서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마을의 하민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해서 노동시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강제 노동 동원의 관행이 두례였어요. 그런데 농지계획 이후에 두례가 전국에서 중단이 됩니다. 두례가 미풍양속이라면 지금도 살아 있어야죠. 그러나 지금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원래 신분제를 지배를 매개로 한 것이어서 그랬어요. 경상도 그 양동이라는 경주의 양동이라는 유명한 반촌에서 농지계획 이후에 두례를 하다가 양반과 상명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야, 네가 왜 서로 이렇게 양반이 상민 보고 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싸움이 벌어졌죠. 두례를 하다가 싸움이 벌어지니까 지금부터는 두례 중단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촌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 농촌 사회의 민주화가 동시에 일정한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그 생활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민적 민주주의적 교양이 성숙되고 나아가서 정치적 민주주의로 이렇게 그들의 그 정치 생활을 발전시키는 토양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를 하면은 한국의 농지 계획이 보수적이다, 온건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살아남았습니다. 북한에서처럼 또는 중국의 공산당의 토지 계획처럼 기존의 지주 계급들을 말소시키고 추방을 하면은 그 지주 계급이 체현하고 있던 모든 그 전통 문화가 다 소멸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양반 가문의 종중, 위토, 향교 이런 걸 다 보존을 했습니다. 위토로 하면은 봐줬죠. 따라서 종중을 중심으로 한 양반 가문의 그 전통적인 우리의 생활 문화가 오히려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고식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그 우리의 전통 문화였습니다. 양반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상민들도 똑같이 종중의 위토를 마련하고 종족을 친족 집단을 조직을 하고 스스로 농촌에서 양반으로서의 그 신분을 상승시켜 나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교적 민주화의 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해 왔다. 지금도 농촌 곳곳에 양반 가문의 전통 문화, 그들이 남긴 고문서, 아름다운 전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는 지배계급을 파괴하고 추방하는 통에 그들의 체현되어 있던 전통 문화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지계획은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지만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고 그 전통 문화 위에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어떤 사회 개량적, 혁신적이지만은 개량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계획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